자, 권순우 팀장 나와 있죠?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시죠.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뭐 사실 생략해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매크로 상황보다 엔비디아 실적만 다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바라보면서 주가가 조금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졌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17% 하락했고요. S&P 500은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예, 뭐 오늘은 뭐 그래픽 같은 거 잘 안 띄워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하세요. 네, 좀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 팀장이 컴플레인 할 때는 아니죠. 아, 그렇죠. 우리 식구들끼리 컴플레인 할 때는 아니죠. 예,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어제 그 중국이 역대급 부양책을 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무려 0.25%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그게 사상 최대예요? 예, 몇 퍼센트가요? 0.25% 원래는 뭐 얼마씩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 0.1% 뭐 이렇게 내리곤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그 LPR 금리가 5년 네. 만기가 보통 이제 부동산 대출의 기준 금리로 그렇죠.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만기 LPR 같은 경우는 신용 대출의 기준 금리로 사용이 되는데 네. 이게 중국이 어제 0.25% 포인트 사상 최대치로 뭐 미국으로 따지면 빅스텝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뭐 지수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였었고요. 환율도 그냥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이 LPR 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서 이제 그 3월에 양회를 하잖아요. 그 중국에서 이제 제일 큰 행사이고 여기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럼 시진핑 3기의 2년 차를 맞으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5년 만기 LPR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태약하다 보니까 야, 중국이 좀 이제 부양책을 큰 걸 내놨구나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다 보통 이게 크게 그 부양책을 내놨구나 그러면은 뭐 시장이 뭐 증시가 움직이든 뭐 환율이 움직이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좀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시보 이게 인민은행 산하의 어떤 매체인데 네. 금융시보에서 그 이전에 5년 만기 LPR을 낮추면 시장 신뢰가 안정되고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면은 경제가 되게 좋아질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미 그 금융시보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되게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발표를 하고서 그냥 금리를 낮춘 것도 구두 개입과 실제 금리를 낮춘 게 함께 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0.42% 정도 오른 게 그 정도 레벨로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LPR 금리를 최대치로 낮췄긴 한데 이 전에도 부양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도 0.5% 포인트를 낮춘 게 지금부터 한 2주 네. 전쯤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준율 인하로 인해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한 186조 원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LPR까지 좀 낮추게 된 건데 이게 그 혹시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LPR 지표를? 네. 그러니까 LPR 지표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네. 역대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금리를 쫙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LPR 금리는 LPR 금리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에 최저치예요. 지금 이거는 위안화 환율인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보통 이게 7위안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7위안 정도를 중국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LPR을 지금까지 그렇게 대폭 인하하지 못했던 거는 지금 거의 7.2위안까지 내 있고 좀 높을 때는 7.3위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금리까지 낮추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도 이탈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LPR 금리를 대폭 낮췄었던 거는 그 정도로 경기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근데 사실 금리라는 거는 어떤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거나 아니면 네. 경제를 조금 위축시키거나 그런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경제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양을 할 때 좀 더 부양을 더 세게 하거나 네네네. 침체가 될 때 좀 속도를 낮춰주거나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를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거는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네. 단순히 유동성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도 본들 여기서 누가 더 빚내서 집 살 것인가? 뭐 미분양 주택 엄청나게 많은데 금리 좀 낮춘다고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가? 네네.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가고 있었던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파급력이 좀 더 약했던 것이라고 좀 분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그렇죠.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거기서 뭐 금리 좀 내린다고 갑자기 아예 경제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네. 아 예. 네, 쥐지 끌다가 네. 네? 정프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대기만성. 네, 안 된다니까요. 아 대기만석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만석은 이게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참 미국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참 그게 테크닉이 장난 아니야 보면. 많이 또 경험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선제적으로 해버리잖아. 네. 벌써 5점 얼마야? 5.5인가? 5.25부터 5.5까지잖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정프로님이 경험이 많아서 테크닉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활력이 너무 더 선정적으로 들립니까? 이게 이제 활력이 도는 것 같아서 활력이 돈다. 네. 네. 비밀이 많대. 다 옛날 얘기죠. 어제 필적 감정을 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그 어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그 차종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감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자국 우선 전쟁에 한국도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근데 명분은 저런 게 있어요. 자원 순환성이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얼마나 더 재활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그 자원 순환성이 더 좋아요. 재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에 보조금이 좀 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오닉, 현대차의 아이오닉의 일부 모델을 구입할 경우에 보조금이 6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테슬라 Y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 사용한 차종은 보조금이 19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삼원계를 제일 사용해서 제일 많이 받는 게 690만 원 보조금을 받고 제일 못 받는 테슬라 Y 같은 경우는 195만 원이니까 네.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허. 거의 한 3배가 넘죠. 그러네요. 그 정도의 보조금 차이가 좀 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수입 차량 가운데서도 보조금 많이 받는 차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ID4 프로 같은 경우는 492만 원, 거의 500만 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안 팔리잖아요, 근데. 예, 잘 안 팔리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판매와 관련한 얘기보다는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그 자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많이 줬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갖고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 가량 낮춰서 550만 원 이하의 전기차, 이전에 5,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비싸면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5,490만 원, 5,499만 원 이쪽으로 다 낮추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국비 보조금 외에 추가로 자동차 가량을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1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추면? 예, 그 회사에다가. 예. 아니죠. 이게 판매 보조금이죠. 이게 판매 보조금을 더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른 기준도 다 있는데, 뭐 성능도 있고 친환경성도 있고 그런데 니네 가격 낮추면 거기다 보조금 더 줄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낮추라고요. 가격을 낮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 부분들이 좀 이번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또
그 미국의 재무부의 국제부문 담당 차관 제이 샴보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기차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너네 전기차 또 덤핑 자꾸 하면 네. 우리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리 동맹국들하고 공동 대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있었고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중국의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의 구조적인 얘기를 제이샴보 차관이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가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 지원 정책과 거시 정책이 중국의 생산 과잉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국 산업을 키울 때 공급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조금을 확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시장 교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았고 싸게 팔더라도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외부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쪽의 공급 과잉으로서 그렇죠. 나머지 산업이 파괴되는 경향을 보여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전기차, 태양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중국적으로 자국 지원 정책을 공급 과잉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 산업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에 좀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다 파산하는 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고 네. 그러면 중국이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중국은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황에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들 이 경제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나게 되면 공급단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외에다 덤핑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다 관세를 붙인다거나 반보조금 조사를 하게 되면은 중국 구조적으로는 구조 조정을 안 하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제 구조로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 중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환경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는 그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그 견제의 네. 흐름을 동참하게 됐다는 아니, 말씀까지 중국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데 과잉이지 과잉. 네, 너무 많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막 보조금 줘가면서 그 생산업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그 예. 싸게 만든 걸로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막는다는 거죠? 맞나요 이게? 그 맞죠. 그러니까 네. 막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이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공급 과잉이 나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 공급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장 개입을 통해서 외부로 덤핑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유지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도 이제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네.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 저런 거 다 저거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뭐 무슨 관세라 그래? 그 관세 확 상계관세 상계관세 때려버리면 왜냐면 야 이거 너희 정부가 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해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 상품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민간에서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니네는 정부 보조금 이거 10% 들어갔지? 그럼 10% 이상 우리가 관세 때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한다. 이게 상계관세란 말이야. 그거 할 가능성이 뭐 농후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 원래 공급 과잉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는 원래 공급 과잉이 나면 공급 업체가 망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구조조정 없이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그걸 자꾸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막다 보면 오히려 경제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경향,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동성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앞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기네 구조조정 안 하고 남의 구조조정하게 만들지. 인접국 구조조정화. 자기네 나라 구조조정하면 힘들어지니까 구조조정의 수출. 구조조정의 외주화. 네, 왜 좋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드는 가격이나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포드 입장에서 수익성도 안 좋은데 그럼 구조조정을 또 감원하게 되지. 감원하게 되는 게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 주가는 또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있습니다. 이게 202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그 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어떤 공장 역할, 시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경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네. 지금부터는 진국 때문에 괴로운 기간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봐요. 중국이 전 세계 골칫덩어리가 골칫덩어리야. 근데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아까도 이제 농담처럼 했지만 고통의 외주화가 된다니까. 벌써 이해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네네네. 그죠? 중국에서 그리고 만드는 수많은 제품들을 네. 엄청 헐값에 테무, 알리. 그러니까 테무 알리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프로. 네? 싼 맛에 자꾸. 어떻게 해? 우리 좀 이따 내가 우리 골병든 중소기업 4년제 적자급 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거기서 근데 사실 그 중국의 그 덤핑으로 나가고 있는 LFP 배터리가 좀 견제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삼원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제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 와중에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좀 그렇지.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는 또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는 경영도 좀 필요해 보여요. 네네. 세 번째 뉴스는요. 예. 이게 그 이제 완전 본격화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아연과 영풍이 근데 고려아연이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세계 최대 비철 금속 재련 업체입니다. 재련소죠. 네. 여기가 그래요? 18가지 비철 예. 오. 연간 120만 톤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련소인데 여기가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이 그 70년간 동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장병희 창업주 영풍이 장병희 창업주군요. 장병희 창업주의 2세인 장영진 고문이 있고 그리고 고려아연은 최기호 창업주의 3세인 최윤범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려아연은 그 최 씨가 경영을 하고 있지만 최대 주주는 장 씨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지분율이 장 씨가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냥 동업 구조를 풀 수가 없다. 최 씨는 자기 돈으로는 이게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최 씨가 우호 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있네 없네 뭐 만에 뭐 경영 문제가 한해 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그 고려아연이 그 주주총회 안건을 올린 거에 대해서 네. 영풍 쪽에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무슨 안건인데요? 그러니까 안건은 배당 안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와 이것도 굉장히 킬링 포인트인데 저도 그때 미처 이제까지 못했던 배당 안건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배당 안건에 뭐한 내용이 있냐면은 주당 5,000원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네. 중간 배당 10,000원 합치면 15,000원이에요. 네. 근데 영풍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배당이 5,000원이 줄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 더하면 15,000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2만 원을 배당을 했다. 배당을 줄였다. 배당 5,000원 줄였다. 배당이 한 주당이에요? 예. 한 주당이죠, 당연히. 한 주당 고가권이야, 고가주야. 한 주당 2만 원씩 줘요? 고가주라니까. 얼마인데? 그 고려아연은 주가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46만 원. 아 그래요? 정프로는 10만 원 넘어간 걸 사본 적이 없어. 이해 좀 해줘. 아. 대충 몇천 원짜리를 주로 많이 사기 아니 때문에. 뭔 배당을 막 2만 원씩 주나 했더니 아, 5,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5천 원짜리 2만 원 샀는데 주는 2만 원 줘. 아 비싸구나. 50만 원 하네. 예. 예. 근데 요 안건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네. 배당을 줄이냐라고 이제 반대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뭔 특징이 있냐면은 그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네. 그러면은 총 주주 환원액이 올해는 4천억 원이고 전년도에는 3,973억 원이에요. 아, 배당을 줄이고 소각을 늘렸구나. 예.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저 무슨 저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도 네.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총에서 최대 주주하고 경영진이 네. 표대결을 하면서 싸워야 될 정도의 이슈냐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표대결 안 하고. 이게 배당을 뭐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 배당을 좀 줄이고 소각을 높여가지고 총 주주 환원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슈로 지금 최대 주주랑 경영진이 싸운다고요? 예.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경영진이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표대결할 만한 이슈냐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결이 간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외국 합장법인에만 할 수 있는 정관 변경안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 그거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외국 합장 법인에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관인데 정관에 있다 이거죠. 이거를 변경하겠다. 그럼 국내 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원래 지금 최씨 쪽이 지분율이 부족했는데 네. 여기서 현대차, 한화, LG화학이 들어가면서 이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13%, 15% 거의 16% 정도 되는 지분이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른바 백기사죠. 33.2대 32%로 역전이 됐습니다. 어.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좀 취재하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왜 현대차가 보통 현대차 들어가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HMG 글로벌에서 들어갔어요. HMG? 예, 해외 투자 주로 하는 해외. 아, 해외- 그 정관 때문에 그랬구나. 그거를 몰랐어요.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현대차에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아니 그거 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로 안 들어가고 왜 HMG 글로벌로 들어갔냐? 그 해외 투자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게 왜 고려화연 투자하는데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해외에서 리사이클링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현대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네. 이걸 보니까 못 하는 거였던 거예요. 아. 고려화연 정관 때문에. 어. 됐고 이분 거기서도 LG라든지 그러면 한화에서 지분 들어갈 때도 그때도 왜 굳이 해외 법인에서 막 그랬었지? 라고 했는데 이 고려현 정관 때문에 국내 법인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고려현에서 지분 정관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최대 주주인 장씨 입장에서는 또 우호 지분 확보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정관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또 올려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최윤범 회장이 발이 넓고 이강하게 돈독한가 봐. 많어. 뭐가요? 현대 우호 지분이 우호 현대차, 지분들이. 한화, LG화학. 그리고 장씨 쪽은 영풍하고 장형진 고문 특수관계인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영진 고문 쪽에서는 지난해 한 2천억 정도의 고려 지분 매입이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 예, 예. 근데 지금 최윤범 회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백기사,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묘한 게 그 사업이라는 게 그 파트너들하고 잘 맞기도 해요. 현대차하고도 맞고. 현대차하고도 맞고, LG화학하고도 LG하고도 맞고. 맞고, 하나하고도 맞고. 어.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적인 명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권 확보를 위한 걸로 볼 것이냐, 파트너십을 위할 거냐고 봤을 때 이게 주주들이 또 나머지 아니, 그러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주주들이잖아요. 네.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럼 나머지 주주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자기 지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경영 잘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고려하연이 좀 원래 그냥 재련하는 데에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네. 거기에 또 잘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지분 수합을 통해서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거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묘한 국민연금이나 상황이 됐어요. 이런 데도. 그래가지고 이번 주주 제안에서 네. 처음으로 70년 만에 표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아, 됐습니다. 70년 만에 표대결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최장 가문의 격돌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권력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뼈가 있다.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번 쿠데타 한번 해볼까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네. 자, 그러면 뉴스 3개 이렇게 정리하고요.